역내 총생산 486조 원으로 아시아 최대 경제권 중 하나, 도시 면적 605평방킬로미터에 도시철도 총연장 372km, 세계적인 대기업들을 포함 118만 개의 사업체와 964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도시 서울특별시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성장과 번영이 집약된 하나의 특이점이자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대도시권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살고 있을 정도니까 서울이 곧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곧 서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가끔 외국인들이 물어봅니다. 서울에 사는 거 안 무섭냐고요? 서울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도시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치안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쟁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최중요 도시 수도권 메갈로폴리스가 북한이랑 불과 40km 떨어져 있는데 걱정 안 되냐 이거죠.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긴 하죠. 세계적으로도 이런 경우가 없어서 아마 서울이 유일할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수도를 옮기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봐야 정상인데 왜 여지껏 안 옮기고 있냐? 뭐 현실적인 사정, 경제적 이권 같은 것들 때문에 못 옮긴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냥 통일될 줄 알았으니까 입니다. 분단이 70년 넘게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수도 부산으로 옮겼다가 통일되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애초에 휴전 중에 수도 옮겨버리면 통일 포기하고 쫄튀한 느낌 들죠? 서울을 수도로 한다는 건 곧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서의 정통성을 가져간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어찌 되든 간에 서울 못 버리는 거예요. 명분이고 경제적인 사정이고 다 좋은데 그럼 진짜 전쟁 나면 어떡할 거냐? 6.25 때처럼 3일 만에 서울 털리고 우리 다 피난 가야 되냐? 아마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거지. 휴전 이후 서울은 뼛속부터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요새 도시로 재건된 상태거든요. 서울의 방어력은 대체 얼마나 될까? 북한이 쳐들어오면 서울은 어떻게 될까? 한강의 기적소 가려져 있는 서울의 이면을 살펴봅니다. 일단 서울이 공격받는다면 어느 방향이 될까요? 동쪽? 남쪽? 당연히 북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다른 대답하신 분들은 반성하시고요. 그런데 다행인 점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태생적으로 북쪽을 방어하기 쉽게 세워졌다는 거. 좌청룡 우백호다, 대산임수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게 풍수지리상의 명당 찾는 알고리즘인데 이 명당이라는 게 당연히 방어하기 좋다는 개념도 포함하는 겁니다. 조선왕조 500년의 수도 한양 역시 처음 세워질 때부터 풍수지리적으로다가 고심 끝에 낙점된 나름대로 명당이라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지금도 서울을 북쪽에서 공격해 들어오려면 사실상 그 루트가 두 가지 정도밖에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 파주 고양 방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 방향은 서울 부근에서 비교적 평탄한 지형이라 실제로 6.25 전쟁 때 쾌속으로 뚫린 바 있어서 현재는 구사단 백마부대 등 기동성이 높은 기계화 부대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죠. 그러나 지금 이곳은 그때와는 달리 인구 100만을 넘는 대도시라는 거. 실제로 이 부근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일산 신도시는 이미 계획 단계부터 군사적 목적을 가득 담아 설계된 수상한 도시로 유명한데요. 애초에 도로부터가 종방향으로는 좁고 횡방향으로는 넓어서 방어 측에 극히 유리하게 돼 있는 데다 도시 중간중간에 적절하게 배치된 공원이나 운동장들도 유사시에는 병력과 물자를 집합시킬 넓은 공터가 됩니다. 심지어 파주 운정 부근부터 무한히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은 주민들 다 소개시키고 나면 사실상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장애물입니다. 일단 위성사진으로만 봐도 굉장히 수상한 배치와 각도로 늘어서 있어서 구조적으로도 안정적인 데다가 근본적으로 이 철근 콘크리트라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보다 무지막지하게 단단해서 포격이나 미사일 정도는 물론 심지어 핵폭탄이 터져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아군 병력들이 들어가 각 호실에 자리 잡은 다음에 저격총 들고 대전차포 들고 들어와 시전한다? 그 순간 파주 일산 시내 전체가 언제 비명 행사할지 모르는 킬존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 아파트들은 극한의 겨울 날씨 때문에 모든 창문이 이중창으로 돼 있어서 화학 공격에도 부분 면역이라는 거. 이처럼 진짜 수상할 정도로 전투에 특화돼 있는 게 대한민국 아파트입니다. 그야말로 아파트 지옥. 주거가 곧 전투고 전투가 곧 주거인 게 서울 광역권의 무시무시한 점이죠.
스탈린그라드 싸대기 갈길 정도의 아파트 지옥에 막혔다면 두 번째 서울 진입 루트는 양주 의정부 방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25 때도 이 의정부 전선이 무너지면서 수도 서울을 내준 경험이 있던 터라 얼마 전까지 의정부시는 미군 기지와 함께 우리나라 3군단 신병들을 교육하는 306 보충대가 있던 곳이었기도 하죠. 일단 이쪽 루트의 경우는 파주, 고양, 일산만큼 큰 대도시들은 없습니다만 대신 지세 자체가 그냥 말도 안 되게 흉악한 산의 지옥이나 마찬가지라서 지금의 국군 전력이라면 자연의 힘으로다가 미칠 듯한 우주 방어가 가능합니다. 일단 산 배치부터가 마치 노린 것처럼 일렬 어택 땅을 강제하고 있어서 중간중간 언덕배기에다가 벙커 깔아두고 딱 버티며 장판파의 장비 그 자체거든요. 심지어 과거에는 여기 미군까지 주둔하고 있었다는 거. 북한은커녕 스탈린 하레비가 와도 못 뚫었을 거예요. 아 그래, 만약에 이 모든 역경을 일산의 아파트 지옥과 의정부의 뒷산 지옥을 전부 뚫고 서울로 진입했다고 칩시다. 그럼 끝날까요? 아니죠.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일단 도로부터가 골 때리게 설계돼 있는데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 현황을 보시면 그 어느 방향으로 들어와도 서울시청까지는 직행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좁아 터진 나들목만 틀어막으면 사실상 서울을 삥 둘러올 수밖에 없고, 여차하면 고가 도로를 무너뜨려 서울을 둘러싼 바리케이드로 활용할 수도 있죠. 물론 미친 척하고 북악산을 타고 내려와 서울 중심부를 직접 공격할 수도 있긴 합니다. 실제로 1968년 북한이 이런 식으로다가 대통령 모가지 따려고 특수부대 투입했던 전례도 있고요. 그러나 이때 딱 마지막 기회 실패하고 이후로 예방접종 제대로 맞은 대한민국 측에서 북악산 전체를 초소와 벙커로 도배해버린 상태라는 거. 이것도 모자라다고 생각했는지 나중에는 아예 북악산 중턱에 북악 스카이웨이라는 도로를 깔아 일종의 방어선을 구축해뒀는데 그 험한 길 때문에 운전하는 맛이 있어서 지금은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죠. 산이 북쪽에만 있냐? 아니죠. 남쪽에는 서울 시내 전역을 감지할 수 있는 남산이 버티고 있어서 혹시나 북악산 타고 시가지로 내려오려고 하다가는 바로 발각돼 커트입니다. 심지어 남산은 민간인들의 대피로로도 활용되는데 만약 서울 구도심 일대가 공격받는 사태가 일어나면 남산 터널을 통해 한남대교까지 달릴 수가 있죠. 이게 가능한 거 남산의 지반 자체가 단단한 화강암 덩어리라 존재 자체로 거대한 방공호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과거 남산 터널을 뚫을 당시에는 아예 교차 지점에다가 약 40만의 인구를 수용시킬 대피소를 계획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서울 진입로 전부 뚫고 청와대까지 확보해서 이제 시가지 점령만 하면 된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진짜 끝일까요? 어림도 없지. 이제부터가 메인 컨텐츠입니다. 파주, 일산에서 보았던 무한 아파트 방벽이 몇 배는 더 빽빽하게 대단지로다가 들어서 있고, 심지어 아파트 단지마다 동네 뒷산이 있어서 포위하기도 개빡세거든요. 이뿐입니까? 서울은 등록된 건축물 개수만 58만 채에 달하는 도시, 수많은 마천루들과 거대 쇼핑센터 등이 도배돼 있는 콘크리트의 사막입니다. 심지어 이런 수십만 개의 고층 건물들이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쉽게 부술 수도 없는 데다가 기초공사 빡세게 하느라 널찍한 지하 공간까지 탑재하고 있어서 따로 뭐 대피훈련이나 방공호 건설 같은 거 안 해도 될 정도죠. 그리고 이거는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사실 이런 지하 공간들은 70년대 김신조 사건 이후에 따로 방공호 건설할 여유가 없었던 정부가 민간 건축물 만들 때 지하실 설치를 의무화시키면서 생기기 시작한 거라 실제로도 방공호 용도가 맞습니다. 옛날 다세대 주택에 있던 반지하층들도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쪽은 심지어 창문을 통해 기관총 같은 걸 거치해서 토치카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 또 도시를 방어할 때 물리적인 방어력도 중요하지만 각 구역이 고립되지 않도록 서로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도 서울은 거의 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신축 아파트들의 경우 각각의 단지들이 지하 주차장과 지하 통로로 연결돼 있고, 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아예 지하철역이나 쇼핑센터랑 직결되는 경우도 많아서 밖에서 총 들고 너희들은 포위됐다 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죠. 심지어 이 역들이 수도권 전역에 걸쳐 총 연장 1300km가 넘는 길이로다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사실상 지하에 또 다른 전선이 하나 더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만큼 화장실이나 편의점은 물론 아예 지하 상가까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 작전을 위해서는 물론
물론 혹시나 지상에서 피난 못 간 사람들이 대피하는 용도로도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5개 노선이 지나가는 김포공항역의 경우 전철 한번 타려면 무려 83m를 내려가야 되는데 이쯤 되면 핵이 떨어져도 안전할 수준이라 현실판 메트로 2033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지하로 대피 못했으면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는 헬리패드 설치 의무야. 무슨 뭐 거의 사이버펑크 수직 도시죠. 요약하자면 서울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2D가 아니라 3D로다가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외에도 종로 등 서울 구도심 쪽으로 가면 옛날에 지어진 수상한 건축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 특히나 6, 70년대 지어진 1세대 주상복합 건물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당시에는 흔치 않던 필로티 구조로 층고를 아주 높게 두꺼운 콘크리트로다가 지어서 느낌들이 비슷한데요. 이 중에서도 당시까지 서울의 최외곽이었던 홍은동 유진상가의 경우 아예 홍제천 남한의 일자로 길게 늘어서 있는 형상이라 누가 봐도 무언가를 방어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넓은 필로티 밑으로 전차들이 들어가서 방호를 받으며 적의 진격을 방해하다가 전세가 불리해지면 필로티 폭파시키고 도망친다, 뭐 요런 용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이런 무지막지한 방어 메커니즘을 다 뚫고 경기 북부와 서울 구도심을 장악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끝났냐? 아닙니다. 사실 이제 절반 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강남이 버티고 있기 때문. 일단 한강이라는 강 자체부터가 매우 흉악한 장애물이라 도하 난이도가 미쳐 돌아가는데요. 우리가 하도 자주 봐서 인식을 못하는 거지, 강을 끼고 있는 대도시들 중에 한강만큼 거대한 강이 지나가는 경우가 세계에 몇 없습니다. 당장 얼마 전 있었던 파리 올림픽 만 떠올려봐도 센 강 이거 서울로 치면 그냥 샛강이나 개천 수준이거든요. 실제로 도시 안으로 강이 흐른다 라고 하면 보통 이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거고, 한강처럼 폭이 큰 강이면 한쪽 강 안에만 도시가 자리 잡는 게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한강 수준의 수로가 지나가는 도시를 찾는다 치면 사실상 바다, 즉 해협을 끼고 있는 이스탄불 데려와야 돼요. 그렇다면 서울은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큰 강을 끼고 있냐? 서울도 원래는 한강 북쪽에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한양의 양이 강의 북쪽을 의미하는 거라 그냥 이름부터가 한강 북쪽에 있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지금의 강남, 영등포 및 영동 지역은 각각 원래 독립된 행정구역이었거나 경기도 광주군, 시흥군, 고양군 등에 속하는 땅이었는데 휴전 이후 서울시의 권역이 남쪽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편입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연히 전쟁 났을 때를 대비해서입니다. 6.25 전쟁 때 한강 건너 피난 가느라 난리통 벌어진 거 생각하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긴 한데, 한강 강폭이 워낙 비상식적이라 강남 다 개발하고 나니까 이스탄불급 풍경이 나오는 독특한 도시가 되어버린 거죠. 심지어 이런 흉악한 강에다가 온갖 방어 기믹들을 떡칠해놨다는 거. 이미 500년간 도시화가 진행돼서 요새화에 다소 제약이 있었던 강북과는 달리 강남 쪽은 본래 한적한 논밭이었던지라 아예 백지 상태부터 기반을 다져나갈 수가 있었는데요. 덕분에 실제로 한강을 따라 지어진 초창기 강남 한강교 아파트들을 보면 그 위치나 방향, 구조는 물론이고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쪽에 기관총 거치대와 총안구가 존재하는 등 누가 봐도 전투에 특화되었다는 티를 팍팍 내고 있습니다. 거기다 여러분이 자주 다니시는 올림픽대로나 한강변 공원들, 얘네들도 단면도로 보면 있잖아요. 진짜 무슨 동해안 해안가 수준으로다가 수상할 정도로 제방이 높게 축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대놓고 건너올 생각하지 마라 라고 선언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한강 중간중간에는 절묘한 위치에 섬들이 배치돼 있어서 전시에는 적들의 도하를 막는 중요 거점으로 돌변할 예정이라는 거. 이쯤 되면 한강을 건넌다는 건 사실상 도하 작전이 아닌 상륙 작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6.25 전쟁 초기에도 여의도 하나 가지고 북한군의 도하를 며칠씩이나 막아내며 버텼던 걸 생각해 보았을 때 요새화 완료된 오늘날의 한강이라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사실 이번 영상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잠수교, 평화문화진지, 문화비축기지, 빌딩 GOP 등 서울에는 전쟁에 대비한 수많은 시설들과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아직도 그 기능이 유효해서 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러나 보안상의 이유도 있고 영상 길이도 너무 길어질 것 같고 해서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소개해보았습니다. 한국이랑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2022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도 진행
진행 중인데요. 물론 많은 요인이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데에는 수도 키이우의 위치가 국경으로부터 아주 멀다는 점이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키이우가 서울처럼 한 국경 40km 지점쯤에 있었다 그랬으면 러시아의 초반 공세로다가 솔직히 진짜 3일 만에 전쟁이 끝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만큼 전쟁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휴전국이자 이제는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서울의 요새화 태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 서울 시민분들은 혹시나 길을 걷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뭔가 수상하게 생긴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보게 된다면 아 이거 전투용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어 서울시가 후방이 되는 날을 기대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 그리고 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